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기가 없어진 날 저녁, 저는 야산 초입에서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어두웠어요.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보기야, 보기야. 그 이름이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을게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올해로 53이 된 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들 댁을 하루에 서너 곳씩 돌며 식사 준비와 목욕 보조, 병원 동행을 돕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어요. 남편 박재현 씨는 안산의 중소기업 관리직이에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서 4년을 사귀고 4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결혼 전부터 함께한 말티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복이었어요. 39에 입양한 아이였고 결혼할 때도 당연히 데리고 왔어요. 이야기는 복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단지에서만 20년 가까이 사신 분이셨어요. 15년째 같은 단지 자치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남편이 미리 말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단지 행사 있을 때마다 다 어머니가 중심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워질지는 몰랐어요. 상견례 식당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시어머니는 단정하고 반듯한 분이셨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하셨고 말씀도 또렷하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셨어요. 처음엔 인상이 좋았어요. 야무지고 깔끔한 분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밥이 반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미숙 씨는 지금 무슨 일 해요? 방문 요양보호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댁을 돌아다니는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댁 다니면 저녁 늦게까지 있는 날도 있겠네요. 저는 네, 가끔은 그렇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우리 재현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아내가 집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잠깐 멈췄어요. 저는 웃으면서 네,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미숙 씨 강아지 키운다고 들었는데 저는 네, 말티즈 한 마리 있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잠깐 있다가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이상한 말이었어요. 결혼하면 정리해야겠네요. 짐승털이 집안에 날리면 임신이 잘 안 돼요. 내가 아는 집도 강아지 치우고 나서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슬쩍 저를 보셨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보기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기도 싫어서 그냥 웃었어요. 그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기를 안았어요. 보기가 제 얼굴을 안았어요. 저는 보기 등을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어디 보낸다고. 그건 없는 일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시흥시 은행동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방이 2개짜리였어요. 보기 방은 따로 없었지만 보기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기가 제 발치에 웅크려 자고 있었고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 현관 앞에 와서 앉아 저를 봤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문 열리는 소리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결혼 전 혼자 살던 시절부터 그랬어요. 보기는 제 하루의 시작이고 끝이었어요. 보기가 옆에 있으면 어떤 날도 혼자인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 1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같은 단지 다른 동에 혼자 사셨고 멀지는 않았지만 각자 살림을 사는 거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찾아뵈러 가면 그때마다 뭔가 하나씩 말씀이 있긴 했어요. 국간이 어떻다, 살림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보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현이 어릴 때 캐털 때문에 코가 안 좋았어. 미숙 씨도 알아서 해야 해. 저는 그냥 네, 조심하겠습니다 했어요. 보기를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보기는 결혼 전부터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결혼한 지 2해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혼자 장 보러 나가시기도 힘드셨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에 숨이 잠깐 막혔어요. 같이 살면 보기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스스로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오래 고민했어야 했는데. 합가는 시어머니 댁인 정왕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삿짐을 옮기던 날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저를 보시다가 보기를 보셨어요.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방 안에서만 키워야 해. 거실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 저는 네 알겠다고 했어요. 보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보기가 제품에서 발을 살살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보기 귀에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잘 살아보자.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합가 첫 달부터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국간이 싱겁다, 바닥을 이렇게 닦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꼭 보기 이야기가 하나씩 끼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털이 붙어 있잖아. 걔를 소파에 올리면 어떡해. 오늘 내가 부엌에 들어갔더니 걔 냄새가 나더라고. 재현이 양말에 흰 털이 붙어 있었어. 내가 봤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쓸게요. 라고 했어요. 보기 털을 더 자주 빗겨줬어요. 청소도 더 자주 했어요. 소파에는 담요를 깔아서 보기가 올라앉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자래도 한 군데는 꼭 빠졌고 그 한 군데는 꼭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게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서 보기를 내보내기 위한 빌미를 매일 쌓아가시는 방식이었다는 걸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느 날은 보기가 거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셨어요. 보기 쪽으로 빗자루를 탁탁 치셨어요. 보기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걔가 거실에서 자면 어떡해. 방에 넣어놔. 저는 보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보기가 제 팔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보기를 방 안에만 있게 했어요. 보기가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올 때 빼고는 거실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보기는 가끔 방문 앞에 앉아서 거실 쪽을 봤어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콕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보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그 말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합가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앉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숙씨, 내가 계속 말하기가 그렇지만 저게 좀 어떡해. 분양 보내든지 아니면 친정에 맡기든지. 우리가 손자를 봐야 할 거 아니야. 저 털이 날리는데 무슨 임신이 돼. 내가 아는 사람이 다 그런 말을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보기는 제 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보기를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보기는 제가 결혼 전부터 키운 아이예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가족? 짐승이 가족이야? 미숙 씨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없애고 나서 생각해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보기를 안았어요. 보기가 제 얼굴을 안았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생각이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보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직접 꺼내실 때도 있었고 남편을 통해 우회해서 오실 때도 있었어요. 재현아, 내 마누라한테 걔 좀 치우라고 해. 어미가 말하기 그러니까 내가 말해. 남편이 어머니 그냥 두세요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 말이 쌓이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밀수가 어머니가 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잠깐 친정에 맡기는 건 어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잠깐이라는 게 얼마나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잠깐이 아니라는 걸.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보기는 그날도 제 발치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는 보기를 내려다봤어요. 14살이었어요. 노령견이었어요.
걸음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눈 주변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그래도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한테만큼은 항상 그랬어요. 이 아이를 친정에 맡긴다는 게 저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 시기에 시어머니가 자취회 모임을 다녀오신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단지 윗동 며느리도 강아지 정리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됐다더라고. 그 집이 딱 우리 집이랑 같은 경우야. 강아지 털이 온 집에 날리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저를 봤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 밥상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밥이 다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보기 방석 옆에 앉았어요. 보기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저는 보기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아무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게 이 집에서 저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합가 이후로 시어머니는 임신 이야기를 거의 매달 꺼내셨어요. 병원은 다녀봤냐, 한약은 먹어봤냐, 몸 관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애를 낳겠냐.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보기 이야기가 붙었어요. 그게 때문이야, 틀림없이.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병원도 다녀봤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웃겼어요. 어떻게 줄이라고? 합가 2년이 지나던 해 겨울이었어요. 보기가 갑자기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했어요. 노령견이라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보기 눈빛이 이상했어요.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생님이 검사를 몇 가지 해보셨어요. 심장 쪽이 좀 약해졌다고 당분간 약을 먹이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보기를 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보기 어때? 저는 심장이 좀 약해졌다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시어머니도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깐이었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조용했어요. 저는 보기 옆에 앉아서 약을 먹였어요. 보기가 약을 먹고 나서 제 손을 핥았어요. 그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보기가 심장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보기 건강에 더 신경을 썼어요. 산책도 더 짧게 더 자주 했어요. 사료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동물병원 정기검진도 2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하셨어요. 걔한테 그렇게 돈을 써? 그 돈으로 병원이나 더 다녀. 늙은 게 영양제는 또 뭐야? 사람도 아니고.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어느 날은 보기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보기도 이제 많이 늙었잖아. 억지로 붙잡는 게 맞냐는 생각도 들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억지로 붙잡는다는 게 14살을 함께 살아온 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있다는 게 저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보기를 더 조심스럽게 봤어요. 외출할 때 보기가 안전한지, 집에 돌아왔을 때 보기가 있는지 그 확인이 일상이 됐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보기야 라고 불렀어요. 보기 발소리가 들려야 들어갔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합가 3년째 봄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어르신 댁 3군데를 돌고 오후 늦게 귀가한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보기가 달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보기가 자고 있나 보다 했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보기야.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석이 비어 있었어요. 거실을 봤어요. 복도를 봤어요. 욕실 앞도 봤어요. 보기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보기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아, 글쎄.
아까 현관 열고 나갔나 봐.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관이 저절로 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단지를 돌았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퇴근 후 합류했어요. 2시간을 찾았어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어요. TV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 위에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보기가 항상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새웠어요. 사흘 뒤에 보기는 혼자 돌아왔어요. 단지 정문 쪽에서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셔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뛰다시피 달려갔어요. 보기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발바닥이 긁혀 있었고 눈에 눈물 자국이 많이 졌어요.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노령견이라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고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진료비를 내고 나오면서 보기를 꽉 안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보기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아, 왔어? 그래도 집을 알고 오네.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보기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보기가 다음엔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다음날 저는 동물병원에 다시 갔어요. 선생님한테 내장 칩 등록을 부탁드렸어요. 보기 몸에 이미 칩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한 거라 전 보호자 연락처로 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로 다시 등록했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칩 등록을 하면서도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혹시나 해서 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설마 다시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설마가 틀렸다는 걸. 몸이 지쳐갔어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요양 어르신들 댁을 돌고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눈빛이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보기가 있어서 버텼어요. 집에 들어오면 보기가 달려왔어요. 느린 걸음으로 꼬리를 흔들면서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저는 현관문을 열 수 있었어요. 보기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요양 어르신들 댁에 가면 미숙 씨 덕분에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터에서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를 겨우 버티게 해줬어요. 남편과 저 사이의 공기도 달라져 있었어요. 말이 줄었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각자 핸드폰을 봤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쳤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대화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그것이 쌓여서 남편 안에서 저에 대한 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매일 반복됐어요. 씻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잠을 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건 보기 병원비 이야기가 나온 날이었어요. 보기가 노령견이라 정기 검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달 급여에서 조금 빼서 보기 검진비를 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보기 병원 다녀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아직도 그 개한테 돈을 쓰고 있어?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건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야. 살림에 보태야 할 돈을 꽤 병원비로 쓰면 어떡해. 그게 하나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알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번 돈을 어디다 쓰냐고.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직접 반박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돈이지. 근데 이 집에서 사는데 내 것이 어딨어. 그리고 그 개가 있는 한 이 집에서 손자는 없다고 봐야 해. 내 말이 틀렸나? 저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보기를 안 왔어요. 이게 계속돼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들었어요. 이 집에서 보기와 저는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아직은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난 날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오전에 세 군데 어르신 댁을 돌고 오후 늦게 귀가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보기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자고 있나 보다 했어요. 보기야.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석이 비어 있었어요. 거실을 봤어요. 없었어요. 복도를 봤어요.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보기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아, 글쎄. 난 모르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2시간을 찾았어요. 없었어요. 저는 단지 후문 쪽 야산 초입을 혼자 걸었어요. 손전등을 들었어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어두웠어요.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불렀어요. 보기야. 보기야. 그 이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발밑이 울퉁불퉁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거기 서 있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눈을 뜨면 2시, 3시였어요. 보기 방석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 방석 앞에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운동화를 신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야산 쪽으로 걸어갔어요. 단지 후문을 빠져나가서 야산 초입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보기 이름을 불렀어요. 보기야. 보기야.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발밑이 울퉁불퉁했어요. 넘어질 뻔한 적이 2번이었어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보기야. 보기야.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풀숲 쪽을 비쳤어요. 뭔가 하얀 게 보였어요. 저는 멈췄어요. 숨을 참았어요. 다시 불빛을 그쪽으로 향했어요. 풀숲 안에 뭔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작은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보기였어요. 풀숲 안에 웅크린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보기를 안았어요. 보기가 제 품에 안기면서 몸을 떨었어요. 차가웠어요. 오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보기를 꽉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걸었어요. 단지 입구가 보였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서 신고를 접수하기까지 생각이 많았어요. 이걸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혼까지 가는 건가? 그 생각들이 다 동시에 왔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장면이 왔어요. 보기가 케이지 안에서 저를 봤을 때 꼬리를 흔들던 장면이요. 야산 초입에 혼자 세워두고 걸어 내려간 사람이 있고 케이지 안에서도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아이를 야산에 혼자 두고 왔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보호소에서 받은 입소 기록도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사건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련 기록이 있으니까 수사 진행되면 피의자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발이 단단하게 땅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제 발 아래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신고는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셨어요. 자치의 모임을 나가셨고 경로당을 다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분은 보기를 야산에 버린 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남편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걸 하겠어 라고 할 것 같았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왔어요. 눈을 뜨면 2시, 3시였어요. 보기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보기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집에서 보기와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들이 쌓였어요. 나흘째 새벽에 결심이 섰어요. 이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건 그 새벽이었어요. 결심이 서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조용함이 아니라 뭔가 자리가 잡힌 조용함이었어요. 보기가 제 손을 알았어요. 저는 보기 귀를 살살 긁어줬어요. 우리 잘 나가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요양일을 마치고 부동산에 들렀어요. 정왕동 인근의 방 2개짜리 빌라 월세를 알아봤어요. 보기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했어요. 반려동물 가능 여부를 먼저 물었어요. 2군데를 봤어요. 한 군데가 괜찮았어요. 작았지만 조용했고 마당 쪽 창문이 있어서 보기가 햇빛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계약 날짜를 잡았어요. 통장도 확인했어요. 12년 동안 요양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보증금과 몇 달 월세는 충분했어요. 그 돈이 제 것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짐은 많이 싸지 않았어요. 제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보기 물건들, 보기 사료. 보기 방석과 장난감을 챙기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방석 위에서 보기가 몇 년을 잤는지, 이 장난감을 보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챙겼어요. 법률 사무소에도 들렀어요. 이혼 절차를 물었어요. 변호사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저는 메모했어요. 차분하게 메모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는 짐을 다 챙긴 다음날 말하기로 했어요. 그 전날 밤 저는 보기를 안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보기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보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내일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이 방에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단단했어요. 그날 아침은 맑았어요. 늦봄이었어요. 볕이 창가에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 도시락도 쌌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다녀올게 했어요.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 했어요. 남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TV 소리가 났어요. 저는 부엌 정리를 마쳤어요. 싱크대를 닦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닦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미리 싸둔 가방을 꺼냈어요.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보기 캐리어 하나.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오래 있던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보기를 캐리어에 넣었어요. 보기가 캐리어 문 사이로 저를 봤어요. 저는 보기를 봤어요. 괜찮아 라고 했어요.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끈을 매는 손끝이 차가웠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깐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 TV 소리가 오히려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었어요. 바깥 폭도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찬 듯 따뜻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조용히 닫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발밑이 단단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보기가 캐리어 안에서 킁킁거렸어요. 저는 걸었어요. 집을 나온 다음날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어디 있어?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닷새 뒤 경찰서에서 시어머니한테 출석 요구가 들어갔어요.
담당 경찰관한테서 진행 상황을 문자로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모른다고 하셨다고 해요. 자기는 보기를 데리고 간 적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처음에 모른다고 하셨다고 해요. 자기는 보기를 데리고 간 적이 없다고. 근데 단지 후문 CCTV에 시어머니가 보기 목줄을 잡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담당 경찰관이 그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저는 신고하면서 CCTV 확인을 요청해뒀거든요. 두 번째 조사에서 시어머니가 인정을 하셨대요. 두 번째 조사에서 시어머니가 인정을 하셨대요. 내가 좋은데 보내주려고 한 거지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 담당 경찰관을 통해 저한테 전해졌어요. 좋은데 보내주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14살 노령견을 혼자 야산 초입에 세워두고 걸어 내려간 게 좋은데 보내주는 거라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처리됐어요. 과태료와 함께 관련 기록이 남게 됐어요. 그 소식이 단지 맘카페에 올라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었어요. 보호소 쪽에서 아는 주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글 제목은 이거였어요. 우리 단지 자치회장님 며느리 강아지 야산에 버리고 경찰 조사받으셨다고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15년 동안 자치회장으로 동네에서 쌓아오신 체면이 하루 만에 그 게시글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이야기하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 사과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았어요.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맘카페에 글이 올라간 다음에 나온 사과였어요. 그 사과는 저한테 향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혼 합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됐고 위자료도 나왔어요. 13년을 같이 살았으니 분할이 나올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자치회장 연임은 그해 주민투표에서 무산됐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나가셔도 예전처럼 가운데 자리에 앉지 못하신다고 해요. 20년 동안 동네에서 쌓아오신 그 체면이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어딘가에 도달하더라고요. 피눈물 나는 세월 동안 제가 참아온 것들이 결국 그분 자신의 선택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저는 정왕동 작은 빌라에서 보기랑 둘이 살고 있어요. 방이 2개예요. 보기 방은 따로 없어요. 어디든 보기가 원하는 데가 보기 자리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기가 제 발치에 있어요. 14살 노령견이라 요즘은 많이 자요. 그래도 제가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어요. 그 꼬리 흔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요양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댁을 돌고 돌아오면 보기가 현관 앞에 와 있어요. 느린 걸음으로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지 않아요. 보기 저녁 밥을 챙기면서 저도 밥을 해요. 제 먹고 싶은 것만 해요.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하고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해요. 그 가벼움이 아직도 가끔 신기해요. 어르신들 댁에 가면 오늘은 표정이 좀 밝아 보이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냥 웃어요. 그 웃음이 꾸며진 게 아니에요. 진짜 웃음이에요. 53이 되어서야 처음으로요. 친구 은영이는 지금도 자주 만나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은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수가 내가 그날 발견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보기를 못 찾았겠죠. 그냥 계속 참았겠죠. 모른 척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요. 모든 참음에는 끝이 있어요. 제 끝이 그날 보호소 전화였던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을게요.